가는 거예요. 이건 다시 올라가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강유역 북부 지역을 공격했던 거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한강 하류 지역을 통해서 공격해 올라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명이 나오는 10군, 6군 나오는 게 지리지, 성착이 지리지에 있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에 가서 이렇게 군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시 이런 군이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봐서 이렇게 6군, 10군을 만들어서 다시 회복을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성함을 굉장히 기뻤죠. 자기가 그동안 우리 할아버지가 뺏겼던 땅을 다시 회복을 했으니까, 고토를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한 상황에서 불과 3년 만에 신라에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진흥왕이 당시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토 확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553년에 김무령 장군한테 군사를 해서 한강유역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주라는 줄을 설치해요. 그때 갔던 이제 김무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지를 해버리고 떡하니 자기 지방제도까지 거기다 확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군사까지 주둔시켜놓고 완전히 먹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상황이 정말 흔히 말해서 속된 말로 빠기 쳐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빠기 쳐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신라를 공격합니다. 삼국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비가 마지막에 순돈을 공격해 들어간 것처럼 똑같이 진짜 싹 다 긁어먹어서 쳐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공격해 들어간 장소가 바로 관산성 옥천이에요. 근데 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로 갔을까에 대한 얘기는 지금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기습을 한 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이건 지금 공고히한 군사가 있으니까, 김무령이 갔기 때문에 공고히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공격하는 것보다 모든 힘을 들여서 옥천을 치고 공격하는 데서 쭉 들어가 버리면 경주까지 갈 수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했을 거다라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래서 상황이 관산성을 쳐들어가는데, 이거에 관련된 기록이 삼국사기에는 굉장히 단촐하게 나와요. 백제분기에는 관산성 쳐들어갔는데 왕이 잡혀서 무령왕이 잡혀 죽었다 나오고, 그리고 그나마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게 신라분기에 나오는데, 신라분기에서 백제 왕이 쳐들어와서 그거를 막고 죽여서 막아내. 그때 그 고위 3년 3년 산성의 고위 산군에 있는 비장 보도라는 인물이 성왕을 잡아 죽였다라는 얘기가 이제 신라분기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되게 단편적으로만 나왔어요, 성서에는. 근데 우리가 아는 성왕을 죽인 얘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게 일본서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당시에 성왕이 정말 빠기쳐서 공격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백제에 있는 기로라고 표현된 노신들이 있었고, 나이 많은 노신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전부 다 막은 거예요. 안 된다고, 쳐들어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자기 아들이 부여창을 내요. 부여창을 죽이자버립니다. 그래서 부여창을 가지고 둘이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관산성을 쳐들어가요. 그러고서는 처음에는 파죽지세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전반적인 전세가 좋았어요. 유리했어요. 백제 쪽에서. 근데 이거를 공격당하니까 신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진흥왕이 중앙에서 병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김무령한테 병사를 구호문을 보내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김무령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강으로. 그러면서 관산성을 복해 들어갔을 때 실제 부여창 패자가 먼저 앞서서 있었고, 그 뒤쪽에는 성왕이
뒤를 받쳐 있는 형국이었었어요. 그래서 관사성을 포위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구원군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패배하게 되고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일본서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왕이 부여창을 위로하기 위해서 군사 몇십 기만 데리고 자기 기병 50기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신라가 첩보를 입수하고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왕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잡고 끌고 와서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여창도 전선에서 밀려나서 겨우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전반적인 기록이 담겨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백제가 죽은 이거는 이제 신라 공기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백제가 당시에 죽은 숫자가 29,600명이 죽고 전사를 했고 그리고 왕이 죽고 좌평 4명이 죽고 간신히 몇천만 살아 돌아갔다 라고 신라 공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군에 관련 군사 숫자를 동원할 수 있는 걸 몇 명이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에 백제가 모든 인원을 다 동원했다고 하는데 29,000명이면 29,600명이 죽었으면 최소 3만 명은 동원했다는 건데 3만 명을 긁어모았다는 게 모든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는 다 긁어모았다는 거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위정왕이 다시 고구려나 신라를 공격할 때까지 한동안은 전쟁을 못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정말 많은 숫자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그걸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어쨌든 당시의 상황이 잡혀서 죽게 되고 그때 죽일 때 했던 사람이 그 도도라는 노비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성왕이 나는 노비한테 죽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신라는 배신을 하면은 노비한테 죽이는 법이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도도가 성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성왕의 목은 가지고 금성으로 돌아가서 경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북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아마도 그 월성 안에 어떤 지금 남당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정사를 받던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건물에 계단에다가 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몸의 뼈는 백제로 돌려봅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갈 거죠. 겨우 우리 할아버지가 뺏겼던 한강유를 차지했더니 그러면 신라노 새끼들이 쳐들어와서 배신해가지고 우리 왕도 죽여버리고 이렇게 차지해버립니다. 그렇게 철천지의 원수로서 백제가 신라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백제는 일변도로 정말 신라만 주구장창 쳐들어갑니다. 이제 나중에 무왕 때부터 시작해서 의장 때까지 신라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해요. 그 관련된 내용을 사실은 제가 영상을 보셨는데 아마 시간은 조금 저 내용이 약간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게 역사전을 기다려서 이제 좀 얘기했던 거를 제가 좀 더 이게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가져왔었는데 나중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요. 소금이 요즘 만나면서 역사전을 그날 이 패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 권영 교수님 다 설명해 주시는 그게 일본서기에 내었던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백제는 이를 갈렸죠. 그래서 언제든지 신라를 공격해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가장 전가를 많이 거뒀던 왕이 무왕하고 의자왕이었어요. 근데 의자왕 같은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거는 의자왕 때 의자왕이 처음에 즉위했을 때는 굉장히 성군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역량을 발휘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즉위하고 얼마 안 돼서 신라를 공격해 들어갈 때 백제군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유성 등 40여 성을 함락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청도 지역을
바로 공격해 들어요. 그래서 40개가 넘는 수백 300대 성들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윤충이라는 자신의 좌표를 장수가 있는데 장수를 또 보내서 대하성으로 보냅니다. 이 대하성이 신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던 게 합천 지역이 있거든요. 합천 지역이 있는데 이 합천이 뚫리게 되면은 정말 경주까지는 일순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던 거고 신라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김풍석이라는 장수를 보냈는데 그 김풍석이 누구냐면 태종무야랑 김춘추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그 사위가 딸인 고타소랑하고 다 김풍석이 여기에서 주둔하면서 신라 군주라는 직책이 있어요. 아까 김무력도 군주였던 거고요. 지방의 흔히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군단장 그 지역들을 다 관할하는 지휘관이자 지방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에 버텨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윤충이 쳐들어가서 미친 듯이 공격을 하고 포위를 해서 공격을 한 거였어요. 15,000명 정도 쳐들어갔어요. 근데 당시에 이게 대하성으로 지금 추정을 하는 성인데 굉장히 요새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하늘에서 보니까 실제 성곽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바로 앞에 자연의자가 있는 거죠. 강이 하천이 지나니까 성 위에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공격해 들어가려면은 하천을 건너서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삥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뒤쪽은 이미 신라 영역이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쉽게 뚫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함락이 일어나요. 어떻게 함락이 일어나냐? 김풍석이 여기에서 군주로 있었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막객으로 데리고 있었던 누구가 있었어요. 거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거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막객이었고 부하 장수였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좀 이뻤나 봐요. 요 김풍석이 데려가 버려요. 거밀의 와이프를. 여기 계신 남자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내 위에 있는 놈이 내 와이프 이쁘다고 데리고 가버리면 화가 엄청나게 뚜껑 열리겠죠. 그래서 거밀이 이를 부득부득 하고 있어요. 저도 그냥 언젠가는 하겠다. 그런 와중에 백제가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거밀은 이때다 싶어서 목숨을 하겠다 싶어서 안에다가 불을 질렀고 그리고 그때 같이 했던 사람 중에는 모척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모척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내통을 해가지고 안에 창고에다 불을 질러서 성문을 열어요. 그래서 신라군이 밀려들어오고 그래서 함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본기에 있는 열전에 있는 내용이고 또 다른 열전에서 어떤 내용도 있거든요. 그건 약간 아마 좀 전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불을 질렀는데 당시에 이제 항복을 하려고 왜냐면 윤충이 항복만 하면 나는 무슨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서천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럼 우리가 열어줄 테니까 살려서 한번 봐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풍석 같은 경우에도 문 열고 청석같이 있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고타서랑 같이. 근데 윤충이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합쳐져서 어쨌든 대하성이 함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죽었던 김풍석하고 고타서랑을 백제가 그걸 가지고 가져갑니다. 우리 왕을 너네 뭐 가져갔잖아. 나도 가져갔다. 가져갑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2008년 뛰 놓으시죠. 특히나 이 대하성은 정말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여기가 뚫려버리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김유신을 함량정으로 보냅니다. 경산지역 최고의 고를 이렇게 전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김유신을 파견을 해서 김유신을 박아놓고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쨌든 김춘추는 자기의 사위와 딸을 잃었기 때문에
백제를 진짜 씹어 먹을 거라고 생각을 엄청나게 화를 냈죠. 그렇게 백제와 신라는 정말 부부대천의 모습을 나중에 이제 김추주가 왕이 되니까 모이랑 됐을 때 백제부터 일단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정말 원숭이가 자기 딸까지 죽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시면 정말 이게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찢어 죽여도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백제와 신라가 당시에 철저히 우수가 되고 그게 나중에 삼국통일전쟁 때 이어져서 신라가 백제를 먼저 공격해 들어가는 중점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일단은 당시 한강유역을 토대로 벌어졌던 고구려 신라 백제 간의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와중에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이 전쟁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움직임을 벌였을까라는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음으로 이야기할 전쟁이 바로 고구려 수 전쟁입니다. 아까 제가 그 책 드렸던 요 지금 있는 책이 이게 사실 제가 작년에 썼던 책이에요. 연구소에서 발간했던 책이고 요거는 노트북 제가 한 번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가 질문 드렸을 때 제가 해주신 분한테 드리고 요거는 PDF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제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냥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연구소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보실 수가 있다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돌아가서 고구려 수 전쟁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이 두 번째 전쟁 2차 전쟁입니다. 바로 수영제대 문약가가 선생님께서 백만대군을 끌고 왔다는 거였죠. 당시에 고구려의 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일대의 상황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수가 유진의 목적을 통일을 하고 통일 왕조를 구축했고 고구려도 나름의 이 천하관을 가지고서는 굉장히 큰 세력을 펼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위쪽에 말갈, 돌고래라는 각 종족들이 한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하고 고구려를 중심으로 놓고 거란하고 고구려는 굉장히 왔다 갔다 했어요. 고구려의 편에서도 붙었었고 수 편에서도 붙었었고 이 사이에서 자신들이 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었고 이 돌궐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세력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그렇고 수도 그렇고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수 양제가 돌궐을 한번 찾아가요. 그래서 돌궐 입장에서는 수 황제가 온다고 하니까 길도 닦고 학교학교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수 형제가 딱 갔는데 거기서 이게 뭐야 고구려 사신을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를 두고 지들끼리 뒤에서 푸짝푸짝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를 공격해야 되는 거는 원래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고구려가 사실은 먼저 수를 공격합니다. 598년에 먼저 노서 지역을 공격해서 천정공격을 했고 그때 한번 충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급부적으로 수도 이제 수영제가 고구려를 함락시키고 통일을 더 공고히 하겠다. 이 동북아 일대 지역을 내가 다 먹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구려를 쳐들어가고 그게 백만대군을 끌고 가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생긴 것만은 아니에요. 당시에 상당히 국제적으로 얽히고 설킨 상황이었어요. 전쟁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그냥 국가 간에 싸운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른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백제하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가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수를 아주 열심히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대 진짜 최고의 명문장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